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서 윤석열 정권 심판, 이채양명주 심판을 외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상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날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이고 낙동강 벨트까지 무너지면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세력이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고 헌법 개정도 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을 거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에 나선 민주당은 자칫 오만하게 비칠까 봐 200석 발언을 조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은 잠재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자리 좌우에 아름다운 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작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사실 숨가쁘게 달려오느라 저도 100일이 된 걸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애청자님들께서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인천에 사시는 애청자 쭌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과 떡을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거는요 백설기 떡이고 이거는 수수 팥떡인데요. 편지를 함께 담으셨는데 앞에 좀 생략하고 아기들이 태어나서 백일상을 차릴 때 장수하고 애군을 막아주라고 백설기와 수수팥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흘려보내도 되는 그런 날이지만 작년 겨울 너무 시렸던 정어리언님들 다 함께 너무 절절했던 그런 일들 다신 겪지 마시라고 이제는 아픈 일이 없게 무탈하게 꽃길만 걸으시라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떡을 수수팥떡하고 백설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쭌맘님 같은 그런 애청자님들의 사랑 그 덕택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꽃은 애청자 조형래님께서 오늘 보내주셨는데요. 꽃만 보내주시면 됐지 또 방금 슈퍼챗을 30만 원이나. 아이고. 백운기의 정어리TV 100일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조영래님 살림 거들나시겠어요. 꽃 보내주셨으면 됐지 뭘 이렇게 또 하십니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00일 되는 오늘이 마침 또 백운계 정치 1번지 방송으로는 70회째를 맞게 되는 날인데요. 100일 만에 구독자가 31만 명을 넘어서고 동시 접속 3만 명을 넘어서는 것,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세상을 빨리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사랑 그리고 기적을 보면서 역시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축하 메시지도 많이 왔는데요. 끝나고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멀리 미국에서 널스 프리실라 님도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셨고요. 로보트리님 100일 만에 30만 구독자, 돌잔치 땐 100만 구독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안태준 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인데 아침에 잠깐 좀 일 보고 오셨겠네요. 네, 아침에 아침 인사, 출근 인사 드리고요. 예. 그 여기가 좀 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는 멀죠. 네. 예. 그리고 뭐 신속히 왔습니다. 예. 네. 이따가 좀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채양명주 홍보대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촛불 집회에서 이채양명주 오특고전 물경민심을 외치면서 이채양명주를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에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또 출처를 밝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 강남병의 험지 중에 험지에서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 예. 출정식 있었는데 가서 사과 하나를 사가지고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사과 하나를 제가 정말 동네 샀는데 5,000원이었거든요. 그 비싼 사과. 예,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이 비싼 사과를 정말 2개에 10,000원 하는데, 와, 정말 잡았다 놨는데, 그래도 이게 실상이니까 대파 가격을 조작하고 한 달을 한 뿌리로 조작하는 세력에 맞서서 제발 서민 중산층,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용으로 고통받는 윤석열 정권 때문에 고혈압까지 걸린 우리 국민들 좀 대변해 달라고 사과 하나까지 줬는데, 저명한 작곡가 윤일상 선생님 오셨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최근에 가장 유명한 대중 작곡가잖아요. 그분이 박경미 후보 후원회장이더라고요. 박경미 후보도 피아노 치고 예, 이렇게 음악 하는 분이잖아요. 수학과 교수, 교육 전문가인데, 근데 윤일상 작곡가님까지 오시니까 험지지만 범야권 진보 세력 지지자들 굉장히 환호하고 힘을 많이 내시. 거기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가는 곳마다 예. 이렇게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이채양명주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고, 특히 이제 이채양명주 본산이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 TV다 예. 하는 걸 얘기해 주시니까 아유, 그럼요.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예. 예. 30만 돌파, 3만 동접 너무 축하드립니다. 더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범국민 운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여튼 이 이채양명주 파란 리본, 이 물결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그날 반드시 심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판세 분석도 궁금하고 그러는데 구교형 기자께서 좀 많이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구 기자님도 이채양명주 얘기 요즘 많이 들으시죠?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사실 기자들은 유튜브 정치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독하진 않기 때문에 이채양명주 운동의 시발을 잘 모르고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 유심히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정치부라고 하면 기자들 같은 경우 아침에 회의를 하면 보고를 올립니다. 예. 거기 어느 날 봤더니 민주당 회의장에 이채양명주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고 오타를 잡아냈습니다. 야. 아마도 그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태양명주라고 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하기를 이건 이태양명주가 아니고 최수공 사명의 채자다. 제가 오류를 정정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전국적인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어떤 애청자님께서 그런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채양명주를 이채양명 청태주로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청담동 술자리 그것도 좀 포함을 시켜주시고 뭐 그렇게 해서 이채양명 청태주 하는데 왜 심판해야 될 게 이채양명주 뿐이겠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그냥 상징적으로 이채양명주 5글자에 담았던 거지요. 오늘 2부에서는요. 이채양명주의 주가 조작 문제 그 문제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배태준 변호사 모시고 한번 그 내용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맨 처음 이 의혹을 제기한 조성은 대표 만나서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2부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100일 떡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후보님이랑 우리 패널 앞에 놔드렸는데 네. 오늘 우리 안태준 후보님은 정치 1번지 처음 나오셨는데 이렇게 떡을 받게 되신 거 보니까 먹을 복이 있으신가 봐요. 어쨌건 이 뜻깊은 날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00번 출연해도 이 떡이 있을까 말까 한데 오늘 처음 나왔는데 네. 뭔가 출발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전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좀 출렁거린 적도 있었고 이제 민주당이 처음에 공천 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때는 막 국민의힘에 밀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완전히 수도권은 다 확실히 잡은 것 같은데 안 후보님께서 이런 느낌이 옵니까? 이제는 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보다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그 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반적인 그 언론 분위기나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유튜브 분위기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항상 그때 뭐 불과 한 2주 전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만 해도 저희들이 많이 지는 것으로 나오다가 지금 갑자기 저번 주부터 이게 막 전세가 역전되니까 상당히 그 민심을 살피는데 좀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후보들은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이 손에 그 어떤 느낌이랄까 이런 게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옵니다. 예. 네, 오는데 그런 느낌이 오는 거는 뭐 충분히 알고 있지만서도 그러니까 워낙에 이게 뭐 조변석계 하듯이 파도를 치니까 그러니까 사실 언론을 믿어야 하는지 뭐 여론조사도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언론이 또 취사 선택해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저희한테 거꾸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안 후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대답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냥 더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 현장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느낌이 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애청자님들 거의 다 대부분이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민주당이 좀 팍팍하면 이분들도 매우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막 불길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여기서 홀홀홀 타오르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갈수록 뭔가가 좀 불타오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진걸 소장님은 이렇게 장외 집회 많이 가시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럼요. 저는 뭐 장애 집회 또 뭐 기자회견 어제도 뭐 정광훈 세력의 공천 헌금 의혹 그리고 막 가가공 방문하면서 야권 지도자들에 대한 무슨 빨갱이가 된다는 등 공산화가 된다는 등 뭐 이재명이 김정은하고 연방제 합의를 하고 왔다는 이런 걸 막 악선전하고 다니는데 그걸 제가 이제 고발하는 기자였는데요. 거기 뭐 기자님들의 반응, 그다음에 시민들의 반응, 그다음에 유튜브로 생중계될 때 댓글 반응이 범야권 진보 세력이 선전하고 있고 이들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이 정말 대파가까지 조작가 걸리고 한 단을 말하다가 안 되니까 한 뿌리로 하다가 또 막 이런 해프닝이지만은 평소부터 얼마나 국민들 우습게 알고 국민을 함부로 기만했던가가 이렇게 또 적나라에 드러나는 이유들이 생기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예. 시민들의 표정도 밝아지고 댓글 숫자도 늘어나고요. 작은 유튜브 중에 안진걸 TV만 해도 시청자도 늘어납니다. 좀 더 신이 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심판하는 분위기를 시줄로 날줄로 전국적으로 한번 각계각층에서 경향각층에서 한번 연결해보자 이런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거운동 본격 시작했는데 범야권 진보 세력에서 정말 오로지 국민만 믿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저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채양명주, 오특고존, 물경민심 심판하자는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 서민 중산층들이 죽을 맛인데 내일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1인당 25만 원의 물가 재난 지원금이 뭐든 우리는 관철시켰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충분히 범야권 진보 세력이 압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채양명주 심판해야 되는 그런 선거고 무엇보다도 민생을 망가뜨리고 파탄 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총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선거 전에 스스로 실토하고 자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채양명주 심판해야 되는데 사실 초반에는 조금 뭐 나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김건희도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못 참는가 봐요. 조금 지지율이 오른다 싶으니까 그냥 피의자 이종섭을 호주로 도피시키면서 이채양명주의 최수근 상병 의혹을 확 키워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자수하고 자백해버린 겁니다. 너 정말로 문제가 있구나. 긴가민가 했던 사람들까지도 믿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민생 파탄 나게 하고 경제 완전히 망가뜨린 거 이것도 그냥 다른 것에 묻혀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대파 875원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로 경제에 민생에 국민들의 삶에 물가에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것을 스스로 실토하고 자백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대파 875원 얘기를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걸 또 나름 또 쉴드를 친다고 한 뿔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말이죠. 그게 쉴드 친다고 될 일입니까?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정부, 여당 이걸 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나라가 절단나겠구나 그런 각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저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고 200석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오버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지난번에 윤석열을 찍었던 보수 중도 말고 그 보수도 이 윤석열 믿고 있다가는 나라 망하겠다라는 생각 왜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보수들도 이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해서 300석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석은 좀 많다. 290석으로 합시다. 그래도 기자님 분석을 네. 들어봐야 조금 우리가 중립적으로 볼 텐데 어때요? 구경 기자께서 이렇게 분석할 때도 판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감은 오지요.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여당이 자승자박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이종섭 대사 임명이라든가 아니면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테러 발언이라든가 최근에 있었던 또 팥뿌리 이수정 그 후보의 발언까지 여러 가지 도화선이 되는 풀을 붙이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판때기는 또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결국 총선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지표를 통해서 현재를 유추하는 작업이기도 한데요. 지난 선거 사실은 야권이 대승을 했습니다. 그때 의석 구성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했죠. 도합 180석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열린민주당, 당시 자매정당이라고 했죠. 3석을 합니다. 그리고 6석을 어디서 가져왔냐? 정의당이 또 6석을 합니다. 또 무슨 한 석을 더해서 합치면 얼마예요? 190석입니다. 당시에 어땠냐면 121개 선거구가 수도권에 있는데 103석을 범야권이 가져갔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럼 수도권을 분석을 해보면 서울 같은 게 동작을 있지 않습니까? 동작을 지난번에 누가 이겼습니까? 이수진 후보가 이겼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유상현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산술적 계산을 냉정하게 해보면 200석이라는 수치는 굉장히 쉽지 않은 숫자다. 다만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민심은 맞다. 그런 정도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이기 때문에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200석 논의에 누가 불을 붙이고 있는가도 좀 관찰을 잘 해봐야 된다. 예. 어제자 사실 조선일보에 범야권 200석이라는 보도가 처음 등장을 했거든요. 헤드라인으로 등장을 했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수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관측한 게 아닙니다. 어떤 논리냐면 여야 모두 판세 분석을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앞선다네요. 거기다가 조국혁신당이 태풍이 분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200석도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과다 유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날 당일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자들을 불러다가 또 간담회를 할 때 얘기를 하죠. 이런 200석 돌풍이 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탄핵도 할 수 있고요. 의회 독재가 시작되고요. 범죄도 독재가 시작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지지자들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범야권 200석이란 발화를 누가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표심으로 현명한 표심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을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야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나니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권 이대로 가서는 나라 망한다는 생각 깨어있는 시민들이면 다 하지 않습니까? 동료 시민들도 그런 생각할걸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방금 다 들어봤지만 자초한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뭐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까? 자기들이 자초하고 자백하고 실토해서 우리 이것밖에 안 되니 우리는 자격 없습니다 라고 한 거죠. 어제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가 MBC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냐라고 하니까 그걸 하나하나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먼저 들어보실까요? 지금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지 말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 뭐 이런 같은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대통령은 잠수를 타야 됩니까? 이 언론의 보도대로 어떻습니까? 선거 전략을 위해서는. 뭐 선거 전략이라기보다는요. 예. 지금은 선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이종섭 대사 문제로도 여건이 어떤 많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임명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 않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고 이종섭 대사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이 부분 수사 같은 것을 하면 좋겠다, 수사에 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수처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뭐 전부 질문이 저희 당 계속 이런 질문 하시니까 우리 당 지지율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제가 말씀하시고 싶은 친명횡재, 뭐 비명횡사 왜 이런 건 그건 좀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예. 뭐 왜 그러는 줄은 알겠는데 언제적 얘기를 지금 물어보라고 기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까? 친명행제 비명행사는 공천 때 얘기고 지금은 문제가 그건데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석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의 진성준 후보 얘기는요. 범야권 200석 왜 얘기가 나오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범야권 200석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조국 혁신당 대표는 탄핵 개헌을 언급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뛰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목소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무슨 단순히 총선의 의석수를 예상하고 네. 뭐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권의 실정을 막고 또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한 여러 가지 민생 개혁 입법들이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네.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부결되는 상황을 보면서 민생 개혁 입법을 할 수 있는 의석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야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석수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안태준 후보님 네. 생각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렇게 가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 좀 하십니까? 솔직히 하죠. 예. 완전히 이제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는 그래도 생각도 합니다. 선거는 뭐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들면 죽는다 막 네. 이런 얘기 하는데 겸손 차원에서 그런 측면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그런 겁니까? 겸손 차원이라기보다도 이제 민심의 향배에는 저희들도 진짜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선거에서도 아까 우리 구 기자님께서도 분석을 해주셨지만 거의 야권에서 거의 190석에 가까운
그 의석을 몰아주기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걸 보면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을 우리가 졌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국민들이 준 그런 의석의 가치를 우리가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심판도 사실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 겪어보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엇을 달라 이제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어떤 그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듣고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장 민심 한 가지만 좀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우리가 총선을 쭉 지켜보면 인물론으로 싸웠던 선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뭐 바람으로 싸운 선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나 인물도 중요하고 바람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바람이 컸거든요. 컸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탄돌이라고 불렀던 지갑 그런 줍는 국회의원들도 선거라고 많이 네. 탄생을 했고 그때는 그 바람이 인물론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정도로 컸기 때문에 네. 그 탄핵의 반작용이 컸거든요. 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그 경기 광주시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오포지구 개발이라든지 네. 뭐 이런 문제들 주요 지역 공약이 있을 텐데 네네. 느끼실 때 유권자들이 지역 공약에 더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더 관심을 가집니까? 저는 그런 민심이 좀 궁금해요. 두 가지로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그 국민들을 만날 때에는 저희들이 이제 후보기 때문에 사실 지역 공약에 엄청난 관심을 두시는데 이렇게 이제 집단으로 모임을 가질 때 이렇게 그런 곳에 가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확실하게 붑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공약에 대한 그 바람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보지 않고 그러니까 후보 당신들 보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할 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진짜 정말로 윤석열 정권 이제 보기 싫으니까 이걸 심판하게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면 그걸 따로따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선거다, 바람 선거다 이런 것보다도 후보들이 느끼기에는 후보들을 볼 때에는 명확하게 어떤 지역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세요. 예. 많이 하시는데 집단으로 가서 보고 이런 모임이 큰 자리를 가서 보면 공약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전반적인 심판의 분위기가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범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이 매우 초조하고 긴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금 총선에 관해서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언론에서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실 얘기한 것은 대통령실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근데 안진걸 소장님 예. 장동혁 총장이 원래 저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좀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저분이 지금 그 서천 보령 지역구인데 예.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화재 피해자 상인들 만나지도 않고 한동훈 백도절 받고 어깨 툭툭 치면서 너는 내 부하라고 딱 과시하고 심지어 한동훈이한테 헌법기관 그리고 그 지역의 대표자인 장동혁 의원을 이 지역이 장동혁이더만. 예. 그래서 장동혁이 예. 그 장동혁도 아니야. 뒤에 이를 붙임으로써 더 하바리 취급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천 보령에서도 지금 장동혁은 굉장히 고전하고 있다고 여론조사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도 그렇고 그 장동혁 지금 사무총장도 그렇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직격을 못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 그다음에 윤석열 김건희 부의원인지 부의투인지 서로 헷갈린 두 사람의 그런 악행 폭정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콘에 몰려 있는 건데 다 이야기를 해도 대통령실이 지켜보고 계실 거다. 또 뭐 이종섭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걸 주도한 게 윤석열이도 한마디 못하고 이종섭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다 이렇게 빙빙 돌면서 이야기하니까 더더욱 국민들이 열받는 거죠. 아, 국민의힘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그 수없이 많은 문제, 특히 윤석열, 김건희가 저지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심판 분위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탓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대통령실 눈치와 윤석열, 김건희 비호나 실드를 아직도 하고 있고 기껏 해봐 용기 내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종섭이랑 황상무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정도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보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저도 얘가 이 공천하는 걸 쭉 봤는데요. 민주당이 뭐 비명 행사, 친명 행사를 했지만 실제로 민주당 친명 행사한 사람 매우 많고요. 오히려 민주당은 물갈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바람도 부는데 인물 경쟁 있는 사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국민들,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보기나 주민들 보기에 좀 다선이거나 구태거나 힘 빠져 있는 의원들이 많이 교체되고, 신선하고 열심히 투쟁했거나 활동력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공천된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의 현역들이 대부분 현역이나 기존의 지역위원장 대부분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에서도 민당이 야권이 앞서는 면이 겹쳐지면서 200석도 무난한 전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스탠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151석이라도 확보하게 해달라. 예. 과반 이상, 과반은 되게 해달라. 이렇게 읍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실망한 여론이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이 조국 혁신당 돌파로 이어진 면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석 예. 관련해서 우리가 짚어볼 부분이 바로 그 조국 혁신당입니다. 조국 신당이 출범하고 나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뜨거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흔들리고 있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조국 혁신당이 확실하게 제시한 거죠. 저는 그동안 계속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 심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절단난다, 망한다.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얘기라든지 200석 얘기라는 거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인정하지요. 제1당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렵지요. 또 겸손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몸이 가벼운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게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조국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합해서 200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200석은 탄핵은 전제 조건 200석 아닙니까? 200석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제1당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상당한 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의 윤석열 정권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실정과 싸우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댄덕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구 기자 보시기에 조국 혁신당의 출범과 네. 판세 어떤 상관관계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미풍에 그칠 거라는 관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로부터 2주 전부터 갑자기 돌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돌풍이 불었다는 건 뭐냐면 각종 여론조사 지표, 갤럽으로 대표된 조사에서 갑자기 비례투표 의향 정당을 물으니까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이어서 3등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돌풍이 불고 있구나 이런 관측을 했는데 바로 직전주에 민주연합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풍 현상이 나타나고 이 관측을 한 것이고요. 급기야 어제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투표 의향 정당에서 국민의 미래를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방금 전에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이 발언을 주목해야 되는 게 굉장히 겸양지덕으로 얘기합니다. 신당이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이 20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체제의 균열을 낼 수 있는 방편을 선택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 겸양의 미덕을 보이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얘기가 맞기도 하는 게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조국 혁신당이 가장 잘 나오는 지표가 비례투표 의향 정당에서 30%가 나옵니다. 예, 러프하게 얘기하면 비례정당 의석수가 50석이라고 하면 나눗셈으로 해보면 됩니다. 10분에서 4분하면 다 15석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풍이고 태풍이어도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 대한 굉장히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후보님 그래도 이제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 정당이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버스에도 보면은 1, 3 이렇게 네. 붙이고 다니던데 뭐 이렇게 할 때 비례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들 중에도 지역구는 1번, 비례는 3번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 많습니다. 예. 많은데 제가 이제 정당을 하는 입장에서의 솔직한 바람으로는 이 조국 혁신당에서의 그런 이제 센세이션한 바람을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정당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저희 그렇죠. 연합을 찍어주십시오. 예.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지역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그런 어떤 비례 바람 자체도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투표를 하다 보면 비례에 가서 지금 현재는 뭐 조국 혁신당 얘기를 하시더라도 상당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지정당 없음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진보 성향이라든가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윤석열을 찍었던 보수 분들이라도 이 심판 정서가 있으신 분들은 민주당을 이제 못 찍으면 조국 신당이라도 찍으러 이제 나오시지 않습니까? 조국 신당을 찍으러 나왔다가 지역구를 국민의힘을 찍을 수가 아마 차마 없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일정 정도의 득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부분이 또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 득표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은 좀 가져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민주당 그리고 이제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또 꼭 그렇게 뭐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뭐 찍을 정당 없음 심정적으로만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들로서는 뭔가 확실하게 내세우는 조국 신당 찍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투표장에 가게 되고 가면은 뭐 그냥 놀고 나오겠습니까? 네. 지역구는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조국 신당의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 시너지 효과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한번 좀 기대해 본다면 어떠세요? 안정걸 수사님 전체 파이는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조국 혁신당 돌풍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은 제가 이 촛불집 갔더니 이런 캠페인 하다. 제가 일부러 오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몰빵 캠페인 해요. 예.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건설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비례를 우리 지금 애청자들께서도 아마 조국혁신당 찍겠다. 또 아주 작을지만은 노영희 변호사 등이 입당한 소나무당을 찍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국민들 전부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찍을 놈이 없어. 그놈이야라는 정서가 꽤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야 그래도 조국혁신당이든 소나무당이든 나오니까 본인들의 관심도 생기고 나는 아직까지 정말 민주당도 싫고 국민의힘당도 싫었는데 그래도 조국혁신당이든 어디든 찍겠다 하면서 선택지가 늘어난 그런 긍정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안태준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투표를 안 하려거나 또는 굉장히 무관심에 관심이 떨어졌던 계층들이 비례 투표로 하러 가는 김에 지역에서도 윤석열 혼내주자 이렇게 된 시너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1, 3을 찍을래 19를 찍을래 이렇게 논쟁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 대응에 대한 선명성, 선의 경쟁, 그다음에 시너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윤석열 정권을 퇴진하거나 탄핵해야 된다고 호소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든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이든 다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를 찍어야 될지 헷갈릴 정도로 서로 선의 경쟁, 선명성 경쟁을 해라. 예. 그게 지금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님들 글 올라오는 것도 보면은요. 추억의 메텔님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훨씬 유리합니다. 민주당 몰빵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아예 아이디를 지민 비조로 윤석열 끝내자 이렇게 정하신 분이네요.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함께 연대해서 투쟁할 사이입니다. 서로 적대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셨고요. 우리 안태준 후보님 성원하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 분만 소개할까요? 홍숙희님, 우리의 일꾼 안태준 화이팅.
조사루스님 경기 광주을 민주당 안태준 후보 준비된 일꾼 꼭 기억하시고 선택 부탁드립니다. 다른 후보 나왔을 때 그 댓글에 비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꾼 이미지가 있는가 봐요. 아, 예. 예. 뭐 제가 전문가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주택도시공사인가? 도시주택공사인가? 경기주택도시공사. 예, 예. 거기를 네. 예. 마지막 이제 제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 사장 직무대행을 하다 나왔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가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호소하고 있는데 예. 더군다나 제가 국회 보좌관 경력이 10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국가의 정책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여야 관계에서 어떤 것이 맹점이고 어떤 것이 포인트인지를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 끝장내는 데에도 신무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광주 발전시키는 데에도 유력한 신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적합한 후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제가 아까만 덧붙이면 이 광주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에도 또 중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하남 그 송파남 인대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걸 아래로 7km를 갑자기 조작을 하다 보니까 광주를 관통하는데 그게 마을이나 학교 쪽으로 더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나 터널이 더 늘어나게 돼요. 비용도 더 들고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마을과 학교 있는 대로 도로가 더 근접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슈 할 때 한참 할 때 예. 광주시 주민분들이 2번이나 국회 소통과 나서 김건희 윤석열 위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이렇게 조작하는 걸 반대한다. 광주 시민들의 피해가 온다. 네.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또 그래요. 안태준 후보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저랑 같이 연대해서 투쟁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판세가 어떻길래 이렇게 200석 얘기가 계속 나오고 국민의힘이 쩔쩔매고 느닷없이 뭐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몇 군데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교영 기자님이 네. 골라온 지역들이 있지요. 네, 몇 군데 골라왔습니다. 예, 한번 그 쟁점별로 소개를 좀 했는데요. 해주시겠습니까? 맨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부산 수영구입니다. 네. 여기 부산 수영구를 왜 골라왔나? 장해찬. 굉장히 의아하실 수 예, 있는데 재밌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정현우 후보는 누구랑 함께 서 있습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서 있고 네. 옆에 무소속 장해찬 후보는 우리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걸개 그림을 저런 건 걸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은 장해찬 후보는 당초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낙천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그 글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 정현 후보가 새로 왔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장해찬 후보가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선거에 도전을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산 수영구라는 데는 민주당이 당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곳입니다. 지난번에 부산 MBC가 부산일보와 함께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의뢰에서 이달 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시만 해도 장해찬 후보가 입후보란 상황이었는데 유동철 후보를 무려 23.3%포인트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정현우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 서로 대리인 윤석열 대 한동훈의 구도를 만들면서 지금 박빙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지 않았지만 유동철 후보가 어부지리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3자 구도가 되면서 팽팽하게 주목할 만한 곳이다. 이렇게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예. 바로 네. 말씀해 주면 되고요. 진박 간별 매치가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그제 뜬금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선거긴 바쁘잖아요. 지금 2주도 안 남았는데 누구 만나서 이렇게 반나절을 소비할 수 있습니까? 없는데 만났다는 중앙문제 건데. 해법 찾으려고 만난 거 아니었나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니까 TK에도 지금 박근혜 후보를 전면에 내세운 후보들 간의 싸움이 보인다. 내전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대구 중남구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의 도태 후보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사건으로 할 때 변호인단 중에 하나예요.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이름 올렸던 사람인데 이분이 5.18 관련된 망언으로 중간에 또 공천을 받았다가 또 낙천을 하게 됩니다.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누굴 세웠냐? 김기훈 통일부 차관을 세웠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 사람 누구요? 우리 동네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낙하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도태우 후보가 박빙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공표된 여론조사는 없지만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도태우 낙천을?
한동훈 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서 호소함으로써 우리 후보 김기용이 진짜 후보다라는 진방 간별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특이 상황이 된 거고요. 네.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경북 경산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한 분이 계세요. 다 아실 겁니다. 예. 누구 때 그 했습니까 부총리를? 박근혜 정부 네. 때 했죠. 근데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이었던 조지현 후보와 무소속 때 국민의힘으로 또 맞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결과가 어떠냐. KBS 대구방송 총국에서 리서치민에 의뢰해서 지난 네. 23, 4일 경산 거주 501명 대상 조사한 결과 조지현 후보는 38.7%, 최경환 후보는 39.7%라는 1%포인트 차에 박빙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최경환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박심이 어디 간 거야?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설명드릴 수 있고 또 전현직 대통령 매치업이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인데요. 사상구에는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나와 있어요. 이분 예. 아시겠지만 문재인 민주당 대표일 때 영입이 된 부산일보 출신의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할 총리실에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에브리 리서치 조사 결과 46.6 대 45.7. 근데 김대식이 누구야? 이런 분이 있을 거잖아요. 김대식은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심은 사람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은 또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전현직 대통령 간의 대리전이 치러지고 있고 굉장히 큰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낙동강변을 배재정 후보와 같이 걷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가보겠습니다. 또 정치생명일권 단두대 매치가 있습니다. 이건 제3 세력들 주로 주고 얘기하는 건데요. 단두대. 일단은 이준석 후보 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죠. 경기 화성을에 출마를 했는데 3자 구도입니다. 데일리 리서치 조사 결과 공영훈 47.4, 이준석 22.9, 한정민 21.2. 둘이 합쳐도 공영훈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거든요. 별명이 뭡니까? 마삼중입니다. 마이너스 삼선 중진. 노원에 많이 출마해 낙선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마사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을 쓰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요. 예. 이런 분이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주 광산을에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고문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 어떻습니까? 지금 K스탯서치라는 리서치라는 회사에 조사를 했는데요. 20일, 24일 민영배 57, 이낙연 13 빼면 어떻게 됩니까? 44%포인트 차입니다. 압도적인 표차거든요. 이낙연 대표는 사실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완전히 선긋고 나왔고 민주당하고 결단 낼 것처럼 나왔는데 이렇게 큰 득표차로 지게 될 경우에 회생이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생명을 건 단두대 매치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직 도지사 매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18년 만에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경남지사 선거 경합을 한번 했어요.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김두관 후보가 한번 이기지 않았나요? 김태호가 이겼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이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MBC 경남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보면 김두관 47, 김태호 45.9 물론 오차 범위 내 접전이긴 하지만 김두관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분은 또 이력이 비슷해요. 군수부터 시작했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거쳐서 도지사까지 된 분이어서 두 분 다 경남도지사라는 PK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동강 벨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관심이 가는 지역구다. 이런 정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우 후보는 지역구로 옮겨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낙동강 벨트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는 그곳에서도 저렇게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그러는 걸 보면 확실히 판세는 굳혀진 것 같아 보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참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 데리고 여의도역 앞에서 인사하는데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 모습에서 이제 민심이 완전히 떠나갔다 하는 것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 별수를 다 쓰는데 어떤 수가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한번 좀 따져봅시다. 느닷없이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세종으로 옮긴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으로 옮기면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또 용산이 맞장구 쳐요. 그거 우리 뭐 윤석열 공약이었다. 그러세요. 재미를 볼 수 있을까요? 한동훈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국회에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장기에서 양수 겸장이라고 하죠. 세종 쪽에 국회 옮겨서 세종 쪽 좀 개발시키고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면 이제 국회 주변의 서울 여의도 쪽에 고도 제한도 풀리고 그렇게 되면 그쪽도 개발하고 저 아이디어가 지난번 여의도역에서 인사 안 받아주니까 나온 아이디어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태준 후보님? 글쎄 지금 그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세종시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온 의제이기도 하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때는 여야 불문하고 모든 정당이 공약을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선거를 이기면 옮기겠다 이럴 게 아니라 여당이라는 게 뭡니까? 집권 여당이 집행부를 장악을 하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공약을 해놓고 왜 안 하다가 갑자기 총선을 이기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제 뭐 워낙에 정치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저번에는 그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겠다고 느닷없이 메가시티 공약을 하더니 또 이제 그런 경우 아닌가 싶습니다. 세종시에 저희가 공천을 취소한 바도 있는데 뭐 이제 김종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고 나가서 뭐 있지만 혹시 그 지역구도 또 덤으로 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좀 어쨌거나 좀 안 돼 보입니다. 네. 네. 저렇게 느닷없이 내놓으니까 우리 애청자님들 반응 한번 보실래요? 태종대님 여의도 쪽에 최은순 땅 있나? 그런 의견 주셨고 네. 또 아까 어떤 분 한동훈 목소리 들으니까 벌써 힘 빠졌네 그런 의견 주셨고 변함없이님 국회의사당 옮기고 거기에 대파 심을 건가? 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 행정수도 이전이라든지 또 국회 이전 그다음에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나 육사도 굳이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 사실 서울대하고 육사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애국군인을 양성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오히려 험지 같은 데 있음으로써 지역개발의 거점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라 사랑의 정신도 또 국토균형 발전도 앞장서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다 반대온 게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세력입니다. 노무현 때는 얼마나 큰 공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선거를 질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것도 긴급 기자회견을 공지했더라고요. 아니 정책을 왜 긴급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합니까? 차분하게 준비해서 정책 로드맵을 하나씩 하나 발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급하니까 국회의전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회의전도 해야죠. 저는 세종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근으로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서울은 이미 과밀화되어 있고 너무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국회 이전한다면 거기를 또 개발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서울 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좀 굉장히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개발 말고도 여의도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 국회에 전한다면 그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급한 것은 서울대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나 육사나 굳이 서울에 지금 있지 않아도 되는 데부터 빨리 더 옮기는 청사안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국회만 이전해가지고 여의도나 영등포나 세종시에 표정 없겠다. 그런 굉장히 정말 저차원적인 대책이 그냥 나왔다. 이렇게 맹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거를 총선 2주 남겨두고 확 꺼내요? 누가 봐도 그 의도가 불순하죠. 구경 기자님. 네. 이거 옮기려면 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한 말씀드리면 일단은 늘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얘기는 여야 정당 공히 논란이 됐던 적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함부로 못 옮겼는가? 과거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가지고도 헌재가 관습원법을 주장하면서 수도를 옮기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이 사안을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중차대성에 비해서 너무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공약인 게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백드롭을 보면 뒤에 있는 걸개 그림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여의도 정시를 끝내는 날이라고 적혀 있는데 과연 그 표어를 만들고 정책을 개발한 것인지 정말로 진정성 있게 국회 세종 이전을 만들어두고 표어를 만든 것인지 아마도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정치란 레토릭을 내세우기 위해서 2주 앞두고 급조한 공약인 게 아닌가라는 게 싶고요. 하나 더 첨언을 드리면 이 문제가 생각 이상의 의외의 효과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뭐냐면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제가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세종시를 국회에 이전하는 문제를 빗대가지고 미국의 그런 행정 입법 수도인 워싱턴 DC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워싱턴 DC는 어떤 데입니까? 백악관 빼고 워싱턴 DC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와 대통령실과 비슷한 집무실이 워싱턴 DC에 있기 때문에 정치 행정의 수도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 이전도 함께 논의해야죠. 근데 청와대를 어디로 옮겼습니까? 용산으로 옮겼죠. 세종에서 원래 지금 대통령도 공약을 하기를 격주로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술적으로 세본 결과 2회밖에 안 했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명한 유권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공약으로 내놨는데 숨기고 싶었던 대통령실 문제를 또 꺼낸 겁니다. 이게. 원래 윤석열 말은 이제 진작부터 안 믿지만 저는 국민의힘 백드롭 보면서 참 그래도 자기들의 운명을 좀 내다보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4월 10일 여의도 정치 끝나는 날이에요. 국민의힘은. 집에 가야죠. 이제 정치 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명은 좀 내다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게 얼마나 비판받을 만한 일이냐면 심지어 보수 언론들도 국회 세종 이전 총선 2주 전 불쑥 내놓을 사안인가 이렇게 사설을 쓰면서 먼저 법률적 측면으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해놓고 무엇보다 총선 직전에 사회적 합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런 중대 국정사안을 불쑥 발표한 건 적절치 못했다. 국회 이전의 의도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선거용 정략적 접근이란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거 했을 때 제일로 목청 높여서 비판했던 것이 그동안 국민의힘 아니었어요? 네. 어떻습니까? 안태준 후보님. 이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을 했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예산과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바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논의에도 되게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절대 반대 입장도 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집행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완전한 공약 이전, 완전한 이전에 조금이라도 옮기려고 했으면 계속 실행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집행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옮기면 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총선이 끝나고 나면 이기면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적이 있어 왔지만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 발상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백드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의 여의도 정치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4월 10일이 아니라 용산 정치로 다 같이 국민의힘의 여의도 정치는 이미 끝난 것으로 그렇죠. 보이는데 저런 백드롭을 거는 것도 웃기네요. 예, 그렇죠. 용산의 여의도 사무소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 저는 우리 원래 말씀 주제는 없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즈음에 국회 이전 갑자기 발표할 때 또 발표한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건 전문 분야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의 등록금을 이제 전격 면제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재벌 학자금 대출 받으면 졸업해가지고 이제 돈 벌면 갚는 제도로 바뀌었거든요. 취업 학자금 상환 제도. 근데 실업 상태이거나 또는 해고됐거나 또는 임신 출산하거나 할 때는 소득이 없잖아요. 그때 이자를 면제해 주자고 야당이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까지 행사했다면서 가로막은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등록은 지금 1학기 때 다 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2월달, 3월달쯤에 국가자격 확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1학기 등록 다 했거든요. 근데 2학기 그러면 도와주겠냐고 또 학생들이 물어보니까 추경을 안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기껏 내년 3월부터 도와줄 수 있다는 국가장학금을 네. 확대라든 다자녀 등록금 면제하든. 근데 그곳은 또 총선 후면 어떻게 될지 학생 학부모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동안 대학생들의 등록금 확자금을 지원을 확대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우려냈던 정당이 급하니까 다자녀 등록금, 이제 세자녀 이상 등록금 면제해주겠다 들고 나오고. 근데 거기도 돈이 몇 천억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날마다 윤석열 대통령 전국 돌아다니면서 1,000조 관련해서 2,000조 가까이 쓴다고 발표를 했다는데 추정 거기에 쓸 돈도 없으면서 대학생 학부모를 도와주겠느냐라는 냉소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나 정책 공부를 너무 안 했다라는 게 다 드러납니다. 그동안 야당 비난, 전현직 야당의 대표들 맨 음해하는 거 외에는 정책 공부, 그다음에 비전 공부 하나도 안 한 티가 역력했는데 이제 진짜 선거 너무 급하니까 마구 막 공약을 지르는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더 티가 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결국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결과가 왔는데 지금 와서 그걸 아무리 뒤집은들 뭐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국민이 봐줄까 말까 한데 솔직하지 않게 해놓고 그걸 또 뒤집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정정당당하게 일을 했던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하고 나쁜 짓에 가담했던 사람을 자리 주고 상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 국민들이 모를 줄 압니까?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국민의힘 후보들이 바라는 것은 제발 좀 잠수 타주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기사를 썼던 사람이 데일리언 기자더라고요. 칼럼인가? 윤석열, 김건희는 잠수 좀 탔으면 좋겠다. 데일리언 뭐 특정 언론 뭐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아주 안영걸 소장님 극우 쪽 그런 매체 아닙니까? 한때는 뭐 아주 극우 매체를 평가받는데 조금 요즘은 덜 극우라는 평가도 받는데 양창욱이라는 기자분이 칼럼으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파든 뭐든 아무것도 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도망갈 영분과 함께 계속 잠수를 타야 한다. 여기 압수수색 당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거 보고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솔직하지 못했던 건데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마저도 좀 제발 좀 대통령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영우 후보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태까지 용산도 여러 가지 뭐 오만하게 비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제가 다녀보면 솔직한 게 제일입니다. 아이고 솔직한 게 제일이란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영어 공부할 때 그 참고서 첫 번째가 정직이 최상의 방책이다였어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발음이 괜찮았나요? 좋습니다. 그 빌리 조엘의 아니스트 노래도 생각났어요. 우리가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희는.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그렇게 후보들이 나서서 그러겠습니까? 구경 기자. 네. 안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데 지금은 좀 너무 늦었죠. 이게 보니까요, 지금 김영우 후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앞에 서병수 의원 같은 예. 경우에도 지금 전재수 후보랑 맞붙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 어제는 심지어는 다 따놓은 당상인 후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구 달서구병의 권형진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대파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 잘못 모시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대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못 모시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대구에서 당선이 유력시되는 지역구의 후보조차도 이런 이음을 내고 있고 그리고 국가보훈부 장관을 했던 박민식 후보 있지 않습니까?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의견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독립기념관에 모시지 않은 의견을 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모시고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탈 현상이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들이 지금 현재의 선거 판세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안태준 후보님 윤석열한테 감사해야 되나요?
저 개인적으로 그 선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치 판세에 사실 주된 흐름은 뭐 윤석열에게 있기 때문에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웃자고 하는 소리로 아무튼 뭐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저는 4월 11일 날 아침에 우리 애청자님들 만날 때 무슨 말을 하게 될까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합니다. 예, 참 이제 딱 13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2부에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이채양명주, 심판하자 이채양명주 네 번째 순서로 주가 조작 내용 배태준 변호사님 모시고 다뤄볼 텐데요. 안태준 후보님이랑 안진걸 소장님 오늘 그 이채양명주 배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제가 좀 드릴 테니까 널리 좀 전파를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 주셔도 좋고. 네. 받기도 하고 사기도 하겠습니다. 예. 이채양명주 푸른 물결이 네. 정말 들불처럼 번져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할 거 심판하는 그런 세상 만들어 봅시다. 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후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구교영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꾸며봤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100일 잔치라고 축하해 주신 거죠. 소개 좀 해드리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JUN 했던 동네님, 정어리들이 뭉치면 독재 뚱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친일 매국노들을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웅기영님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탁님, 대파로 이행시 지으셨네요. 대통령을 파면한다. 조사로스 조영래님, 양인준님, 국민학교 다닐 때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대통령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대통령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아홉수 검사였나 봅니다. 봉수님 감사합니다. 써니필드님 홍콩에 계시죠? Congratulations 100days 100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홍콩 달러로 1588달러나 보내셨네요. 홍콩 달러도 비싼데 이렇게 많이 보내셨네요. 써니필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성원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납니다. 크림소다님, 앵커님 1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실만을 방송해 주세요. 그럼요. 블루 화이트 웨일님, 백운기의 정치 1번지 100일 축하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파란양님, 조사로스 조영래님은 또 보내셨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시고 또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 주시고 이렇게 힘주시는 여러분들 덕에 제가 지치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